이번에도 한국은 무너질 겁니다. 70년간의 데이터로 승리를 확신한 백악관 NSC 수석 분석관이 비웃었습니다. 그는 미군 철수라는 공포카드 한 장이면 한국이 시기상조론이라는 내부 분열로 자멸하고 천문학적인 분담금을 낼 것이라 100%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11월 14일 그가 항복 문서라 불렀던 한미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백악관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70년의 기여를 숫자로 환산한 무려 330억 달러짜리 청구서였습니다. 도대체 70년의 간성을 어떻게 뒤집어버린 걸까요? 그 통쾌한 역전극이 지금 시작됩니다. 저는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의 존 맥케나입니다. 제 공식 직함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 담당 수석 전략 분석관입니다. 제 일은 감상적인 연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미국의 국익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이 복잡한 세계를 가장 차가운 숫자로 번역하여 대통령께 보고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제 책상 위에 놓인 가장 골치 아픈 숫자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제 모니터에는 방금 한국 측으로부터 접수된 공식 요구안이 떠 있었고 저는 그 문서를 보며 뭐랄까요? 깊은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분노가 아닙니다. 놀라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또 시작이군 하는 아주 익숙하고 지루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들의 요구안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한국은 국방 예산을 GDP, 즉 국내 총생산 대비 3.5%까지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 둘째, 현 정부 임기 내의 전시작전 통제권, 이른바 전작권의 전환을 반드시 완료하겠다. 저는 이 두 문장을 읽고 저도 모르게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이것은 의지와 희망사항의 결합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숫자와 망상의 기묘한 조합이었습니다. 먼저 GDP 3.5%라는 숫자를 보시죠. 겉보기에는 대단한 결의처럼 보입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엄청난 돈을 쓰겠다는 선언처럼 들리니까요. 하지만 펜타곤 예산 분석가 출신인 제 눈에는 그 숫자의 의도가 너무나 뻔히 보였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검을 사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을 향한 방패였습니다. 그들은 이 숫자를 우리와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생각이었습니다. 보아라, 우리가 이만큼이나 지출하고 있다. 그러니 더 이상의 분담금 인상은 부당하다. 라고 주장하기 위한 명분이죠. 저는 이런 식의 숫자 노름에 아주 익숙합니다. 동맹국들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실제 전투력 향상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이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미국을 향한 쇼로서의 숫자가 필요할 뿐이죠. 그들은 우리가 그 숫자 뒤에 숨은 의도를 꿰뚫어 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길 바라는 것이겠죠. 하지만 저를 진정으로 냉소적으로 만든 것은 두 번째 항목이었습니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완료. 전시작전 통제권. 말이 어렵지만 사실 간단합니다. 전쟁이 났을 때 자국 군대를 스스로 지휘할 수 있는 권리. 주권 국가라면 너무나 당연히 가져야 할 기본 중의 기본 권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에게 이 전작권이라는 단어는 지난 70년간 단 한 번도 현실이 되지 못한 유령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정치인들이 선거철마다 꺼내드는 단골 공약이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폐기되곤 했던 약속이었습니다.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 저는 속으로 되물었습니다. 도대체 몇 번째 임기 말입니까? 1990년대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모든 한국의 지도자들이 이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죠. 왜냐고요? 그들 스스로가 그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는 그들은 전작권 전환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는 과정만을 필요로 했습니다. 저 존 맥케나는 이 워싱턴의 관료 사회에서 간성이라는 힘을 그 무엇보다도 신뢰합니다. 이 도시에서, 아니 국제 정치에서 간성만큼 강력한 힘은 없습니다. 70년 동안 이어져 온 간성. 한국은 스스로 설 수 없다는 간성. 그리고 한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미국에 의존한다는 관성 말입니다. 저는 이 확고한 신념을 그저 책상 위 보고서에서만 배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저의 집안의 유산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1970년대 닉슨 행정부 시절에 주한미군으로 복무했던 장교였습니다. 당시는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었던 격동의 시기였죠. 닉슨 독트린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아시아의 전쟁은 아시아인들 스스로 해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베트남의 수렁에서 막 빠져나오려던 참이었고 더 이상 아시아 대륙의 지상전에 미군 젊은이들의 피를 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은 주한미군 7사단의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바로 그 철수 계획을 담당했던 실무장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 아버지의 서재에서 그때의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파이프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당시 서울의 풍경을 회고했습니다. 존, 우리가 철수 계획을 통보했을 때 서울은 말 그대로 패닉 상태였단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고위 관리들, 장성들, 정치인들이 매일같이 우리 부대를 찾아왔지.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어. 그들은 우리 손을 붙잡고 애원했단다. 제발 떠나지 말아달라고. 미국이 없으면 우리는 끝장이다라고 말이야. 아버지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순간은 제 뇌리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존, 이걸 명심해라. 한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미군 철수라는 카드 한 장이면 모든 것을 포기하는 나라다. 그들은 입으로는 자주 국방을 외치지만 그건 그들 국민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구호일 뿐이야. 그들은 진심으로 스스로 설 용기가 없다. 저는 아버지의 이 말을 한때는 그저 냉전시대의 낡은 회고담 정도로 여겼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펜타곤을 거쳐 이곳 NSC에 들어와 아시아, 특히 한국의 군사 외교 문서를 수십 년치 검토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심지어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최첨단 전투기와 막강한 화력을 갖춘 군대를 보유하게 되었다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근본적인 정신, 그 의존성은 1970년대. 제 아버지가 목격했던 그때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것을 병적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11월 그들이 저에게 보낸 EGDP 3.5%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라는 문서는 그 두려움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작권 전환이라는 스스로 감당할 자신도 없는 목표를 내걸고 그것을 빌미로 우리의 방위비 분담금 압박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노력하니 제발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70년 묵은 애원의 현대적인 변주일 뿐입니다. 이제 저의 현재 임무에 대해 말씀드려야겠군요.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는 명확합니다. 모든 동맹은 비용의 관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공짜 점심은 끝났습니다. 저는 이 기조에 가장 충실한 집행자입니다. 저의 임무는 한미 동맹의 숭고한 가치 같은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임무는 한국의 이 조급함, 이 전작권이라는 망상에 대한 집착을 정확하게 이용하여 방위비 분담금을 우리가 원하는 최대치까지 압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현재형 개인 동기이자 제가 평가받는 유일한 기준, 저의 실적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사냥에 비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금 한국은 전작권 전환이라는 거대하고 화려한 사냥감을 쫓느라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들은 그 사냥감을 잡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죠. 하지만 그들이 그 허상을 쫓아 숲속을 헤매는 동안 진짜 사냥꾼인 저는 조용히 그들의 뒤를 따릅니다. 그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환상의 사냥감을 쫓는 동안 저는 그들의 배낭에 손을 넣어 그들이 가진 가장 귀중한 것, 바로 돈, 즉 분담금이라는 실리를 챙깁니다. 그들은 자신이 쫓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정작 자신의 주머니가 털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워싱턴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힘의 논리이고 이것이 제가 배운 현실주의입니다. 저는 제 모니터에 떠있는 두 줄의 요구안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미 이 게임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들의 다음 수를, 아니 그들 내부에서 벌어질 혼란을 100%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시기상조론입니다. 이것은 지난 70년간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한국 사회의 자동 방어 기제 같은 것입니다. 흐름은 이렇습니다. 1단계, 새로운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바로 지금처럼 말이죠. 2단계, 워싱턴은 그들의 요구를 검토하는 척하며 동시에 방위비 분담금이나 무기 구매 같은 청구서를 내밉니다. 3단계, 한국 내부에서 거대한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다. 북한의 위협이 이렇게 심각한데 무슨 전작권이냐? 미국 없이 우리가 어떻게 싸우느냐? 이 목소리는 놀랍게도 항상 같은 곳에서 나옵니다. 그들의 전직 장성들, 보수적인 언론들, 그리고 소위 안보 전문가라고 불리는 학자들이죠.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시기상조론이라는 합창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결국 정부를 압박할 것이고 정부는 국민적 여론에 밀려 전작권 전환 계획을 슬그머니 뒤로 미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우리에게 와서 말하겠죠. 내부 사정으로 인해 계획이 조금 늦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동맹은 굳건하다. 그들은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두려움에 발목이 잡혀 넘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제 아버지가 50년 전에 말했던 그대로 스스로 설 용기가 없음을 또다시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저는 이 지루하지만 확실한 승리의 시나리오를 떠올리며 책상 위에 인터컴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 조수인 데이비드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데이비드에게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데이비드, 지난 70년간 한국이 전자권 전환을 어떻게 실패해왔는지 그 역사적 기록들 말일세. 닉슨 행정부 시절의 철수논의 보고서부터 시작해서 90년대, 2000년대, 그리고 바로 지난 행정부까지. 그들이 추진이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 실패했던 모든 기록들. 그리고 그 당시 한국 내부에서 터져나왔던 모든 시기상조론 관련 보고서와 언론 분석 자료들을 전부 정리해서 내 책상으로 가져와 주게. 알겠습니다, 맥케나님. 혹시 특별히 강조해서 볼 부분이 있습니까? 조수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특별할 것 없어. 그냥 전부 다 가져오게.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쓸 카드가 아주 많을 것 같으니 말이야. 저는 인터컴을 껐습니다. 그 파일들은 사실 저에게는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저는 그 내용을 이미 전부 꿰고 있으니까요. 그것은 협상 테이블 위에서 한국 측 대표단의 얼굴 앞에 던져줄 자료일 뿐입니다. 그들의 과거, 그들 스스로가 만든 실패의 역사를 시각적으로 확인시켜주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 파일들에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공포가 들어있습니다. 의존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2025년 11월의 워싱턴은 이렇게나 고요하고 모든 것이 제 통제하에 있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간성의 확인입니다. 70년 동안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이 거대한 힘의 논리를 다시 한번 증명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제 아버지가 옳았고 제가 옳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한국이 보낸 저 비현실적인 요구안은 그들의 마지막 발악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곧 스스로 그 발악을 멈추고 익숙한 두려움 속으로, 익숙한 의존 속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이번에도 예외는 없을 것입니다. 절대로 말입니다. 제 사무실의 고요함 속으로 인터컴이 꺼지는 소리가 나지막히 스며들었습니다. 제 조수에게 지시를 내린 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70년의 역사. 그것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간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간성을 증명할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보안 단말기에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조수 데이비드가 보낸 것이었죠. 물리적인 서류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2025년에 워싱턴에서 그런 비효율적인 방식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제 화면에 나타난 것은 하나의 암호화된 디지털 바인더였습니다. 파일명은 간결했습니다. 대한민국 작전통제권 전환 역사 1950에서 2020. 그리고 그 아래에는 저 같은 관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분류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FOUO. FOUO, 즉 공무용 한정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1급 기밀 문서는 아니지만 동맹국들이 우리가 이런 자료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는지 알게 되면 곤란해지는 그런 종류의 민감한 내부 자료임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그 대상인 한국에게는 지독히도 당혹스러운 내용이 담겨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썩 유쾌한 독서가 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적 호기심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이것은 업무였습니다. 곧 다가올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 그것이 저의 유일한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저는 협상 상대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심리적 약점을 완벽하게 파악해야만 했습니다. 이 FOUO 파일은 한 국가의 70년짜리 심리 분석 보고서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디지털 바인더를 열었습니다. 파일은 연대 기순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시선은 가장 첫 번째 폴더에 머물렀습니다. 1950년 기원. 저는 마우스 휠을 스크롤하며 스캔된 문서들을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타자기와 잉크의 흔적이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당시의 긴급 보고서나 상황일지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그 중심이 되는 문서를 찾아냈습니다. 모든 간성의 시작점, 그 기원이 되는 문서 말입니다. 그것은 한 통의 편지였습니다. 날짜는 1950년 7월 14일.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한 지 불과 몇 주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발신인은 당시 한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수신인은 유엔군 총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었습니다.
저는 이 편지에 대해 수많은 보고서에서 요약본으로 읽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원본 스캔본을 직접 마주하는 것은 또 다른 느낌을 주었습니다. 편지는 놀라울 정도로 짧고 그 안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그 절박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의 단어, 영어로 작성된 원문 속 그 특정 단어였습니다. 편지는 혼란스러운 전선 상황과 무너지는 지휘체계, 그리고 통합된 지휘권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제의 핵심 문장이 등장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의 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군대에 대한 지휘권을 메가더 장군에게 이양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이양을 기쁘게 한다고 썼습니다. 기쁘게. 저도 모르게 실소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제 사무실의 정적을 깨는 아주 건조하고 어떤 유머도 담기지 않은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기쁘게라니. 물론 역사가들은, 특히 한국의 입장을 대변하려는 사람들은 이것을 고뇌의 찬 결단이라고 포장하려 했습니다. 국가의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이죠. 혹은 미국을 전쟁에 더 깊숙이 끌어들이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분석가입니다. 저는 수사 뒤에 숨은 본질을 봅니다. 제 눈에 비친 이 문서는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항복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양이 아니라 포기였습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건국 대통령이 공식적인 외교 문서를 통해 자신에게는 이 위기를 헤쳐나갈 능력도 의지도 자신감도 없음을 자백하는 주권 포기 서류였습니다. 그는 책임을 넘길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무거운 짐을 누군가 대신 짊어주기를 기쁘게 바랬던 것입니다. 이 한 장의 편지가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70년 간성의 첫 번째 단추였습니다.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에 그 이후 70년 동안 이어질 모든 단추들이 필연적으로 어긋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동등한 파트너십에 기반한 동맹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법정 관리의 시작이었습니다. 미국이 관리인이 되고 한국이 보호 대상이 되는 보호령 관계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그 보호 대상은 심지어 그 서류에 기쁘게 서명했습니다. 제가 경멸을 느낀 것은 그 행위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은 혼돈이고 절박한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경멸하는 것은 이 기쁘게 주권을 포기한 행위가 그들의 건국 신화의 일부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편안한 기본값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생존이란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타인의 결정에 의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건국 첫 해에 너무나 뼈저리게 학습해 버렸습니다. 1950년에 이 편지 한 장. 이것이야말로 2025년인 지금 제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전략을 짜는 데 있어 가장 근본적인 자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진심으로 그것을 되찾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1950년대 폴더를 닫았습니다. 커피는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음 폴더를 열었습니다. 1970년대 저항. 이 시대는 제게 조금 더 개인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제 아버지가 현역으로 복무했던 시기 닉슨 독트린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닉슨 독트린 발표와 그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 계획에 대한 보고서들을 빠르게 훑어넘겼습니다. 아마 이 수많은 문서 어딘가에는 상부의 명령을 수행하는 말단 장교로서의 제 아버지 이름도 적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한 것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한국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시기의 주인공은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박정희는 이승만과는 완전히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결정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노했습니다. 그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아시아의 방위는 아시아인 스스로 책임지라는 닉슨 독트린은 그에게 있어 동맹의 폐기 선언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파일에는 그가 외쳤던 수많은 구호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주국방. 그는 자신의 나라를 채찍질했습니다. 방위산업을 일으키고 막대한 돈을 무기 개발에 쏟아부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록만 놓고 본다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이승만이 채웠던 의존성의 사슬을 진심으로 끊어내려 시도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셔츠의 단추를 다시 제대로 채우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은 하위 폴더들을 발견했습니다. 암호화된 보고들, 정보기관의 감청 자료들이었습니다. 박정희는 그저 탱크와 미사일만 만들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핵무기를 개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가장 흥미롭게 만드는 지점이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저항이었습니다. 저는 박정희라는 인물을 20년 동안 미국의 튼튼한 목줄에 묶여있던 작지만 사나운 개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그 목줄을 살짝 풀어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너 스스로 걷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자 그 개는 스스로 걷는 법을 배우는 대신 주인을 물어뜯으려 했습니다. 목줄이 풀린 김에 자신이 늑대가 될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렸습니다. 참으로 대담한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판단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뒤이은 파일들에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반응은 신속하고 냉혹하며 아주 효율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군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공개적으로 협박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조용히 나사를 조였을 뿐입니다. 저는 국무부에서 서울로 보낸 전문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향후 모든 경제개발 차관은 귀국의 투명성에 달려있음을 알립니다. 펜타곤에서 한국의 청와대로 보낸 메모도 있었습니다. 요청하신 핵심 미사일 기술의 이전은 무기한 보류합니다. 중앙정보국의 보고서에는 우리가 어떻게 프랑스와 캐나다 같은 동맹국들에게 체계적으로 압력을 넣어 한국이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도입하려던 모든 시도를 막아버렸는지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돈줄을 끊었습니다. 기술 이전을 막았습니다. 그들을 외교적으로 고립시켰습니다. 자신의 나라에서는 철권 통치를 휘두르던 독재자 박정희는 결국 완벽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핵개발 프로그램은 해체되었습니다. 자주국방이라는 구호의 목소리는 눈에 띄게 작아졌습니다. 대신 미군이 제발 남아달라는 애원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깊게 몸을 기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교훈이었습니다. 박정희의 사례는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용기가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교과서였습니다.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그저 객기에 불과했습니다. 이승만은 능력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쁘게 항복했습니다. 박정희는 의지는 있었지만 자신의 보호자에게 대항할 진정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다시 목줄이 채워졌습니다. 워싱턴이 이 시기에 배운 교훈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거칠게 반항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경제적, 기술적 호의 없이는 단 하루도 생존할 수 없다. 1970년대는 그들의 의존성이 단순히 군사적인 것을 넘어 총체적인 것임을 증명한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집을 지을 기회를 얻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보호자가 자신들을 안전하고 풍요롭게 지켜주는 한 이 보호령의 지위에 머무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 두 번째 실패는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좌절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용돈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반항적인 10대의 좌절감,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교훈 역시 2025년의 협상 테이블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것입니다. 그들은 이번에도 거친 말을 쏟아내겠지만 그들의 경제를 담보로 한 동맹관계를 깨트릴 위험은 절대로 감수하지 못할 것입니다. 절대로 말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가장 두꺼운 폴더를 열었습니다. 2000년대 희극. 제가 이것을 희극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것이 정확히 희극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선 두 시대가 비극이거나 최소한 진지한 드라마였다면 2000년대는 그저 한 편의 부조리극, 즉 파르스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이 시기를 비교적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펜타곤에서 막 경력을 시작한 초급 분석가였을 때였으니까요. 한국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워싱턴에서는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있던 시절입니다. 럼즈펠드는 변혁을 추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미군을 더 가볍고 더 빠르고 더 유연한 조직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그런 그의 눈에 한국에 거대하게 주둔하고 있는 정적인 미군 부대들은 냉전 시대의 비효율적인 유물로 보였습니다. 그저 돈만 잡아먹는 하마였죠. 그래서 파일에 명확히 기록된 바와 같이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한국에 다가갔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제발 그 지휘권 좀 가져가십시오. 저는 2003년에 있었던 한미 국방장관 회담의 대화록 원문을 찾아냈습니다. 럼즈펠드 장관은 거의 애원하다시피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주권 국가입니다. 강력한 경제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당연히 당신들 군대를 스스로 지휘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2009년이라는 구체적인 날짜까지 못 박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역시 박정희처럼 자주국방을 원했습니다. 그는 이승만이 기쁘게 넘겨주었던 그 주권을 마침내, 정말로 마침내 되찾아오고 싶어 했습니다. 여기까지였다면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로 끝났어야 마땅합니다. 보호자가 열쇠를 돌려주고 보호받던 국가는 마침내 당당하게 홀로 서기에 성공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이 희극의 막이 올랐습니다. 위협은 북한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방해도 없었습니다. 그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좌초시킨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인들,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내부 반발이라고 이름 붙은 하위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그 안은 당시 한국의 신문 기사 스크랩, 여론조사 데이터, 그리고 공청회 발언을 번역한 자료들로 터져나갈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자료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느꼈던 냉소와 경멸은 이젠 거의 조롱에 가까운 어이없는 웃음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심한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의 유력 보수신문 일면 헤드라인, 전작권 전환, 이것은 안보 자살 행위인가? 그들의 군대를 평생 지휘했던 퇴역한 사성장군의 발언, 우리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이것은 현실을 무시한 무책임한 정치적 결정이다. 또 다른 전직 국방부 장관의 인터뷰, 이것은 한미 동맹을 해체하려는 음모에 불과하다.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줄줄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그들 자신의 군 원로들, 가장 존경받는다는 안보 전문가들이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나라는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2006년에 실시된 한 여론조사 데이터를 주목했습니다. 한국 국민의 63.6%가 전작권 전환이 시기상조라고 답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이 얼마나 기괴한지. 보호자인 미국이 공식적으로 당신들은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보호를 받던 한국의 국민 과반수와 그들의 군사 엘리트 전체가 아니, 우리는 준비 안 됐습니다. 제발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울부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집단적인 심리적 붕괴였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트라우마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북한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책임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들은 보호자 없이 홀로 어둠 속에 남겨지는 것을 병적으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평생을 감옥에서 보낸 나머지 석방을 두려워하는 장기수와도 같았습니다. 미군이라는 보호자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상한 그대로입니다. 그들 내부의 압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정치적 동력은 완전히 소진되었습니다. 전작권 전환 계획은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연기되었습니다. 2009년에서 2012년으로, 다시 2015년으로, 그리고 결국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계획을 막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막아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권을 되찾지 않기 위해 스스로 자멸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첫 번째 실패, 이승만 시대, 그들은 너무 약했기에 우리가 지휘권을 가져갔습니다. 두 번째 실패, 박정희 시대, 그들은 너무 반항했기에 우리가 지휘권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실패, 노무현 시대, 우리는 지휘권을 돌려주려 했지만 그들은 너무 두려워 스스로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FOIO 파일을 덮었습니다. 화면은 다시 저의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바탕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70년의 역사는 일각에서 주장하듯 미국의 제국주의적 통제에 대한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자기 파괴적 의존에 대한 역사였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느꼈던 그 오만함은 이제 더 이상 오만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확신이었습니다. 지난 70년간의 냉혹하고 객관적인 데이터가 증명하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들은 홀로 설 수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도 무기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만든 의존성의 감옥에 심리적으로 완벽하게 갇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제 모니터를 채웠던 2025년의 그 요구안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GDP 3.5% 그리고 임기 내 즉각 전환. 그것은 전부 쇼였습니다. 연극이었죠. 노무현 시대의 그것처럼, 박정희 시대의 그것처럼 말입니다. 현재 한국의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용감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그 역시 진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역시 우리가 이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진짜 청구서를 내미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의 내부의 적들이 다시 고개를 들 것입니다. 2006년에 그토록 처절하게 반대했던 바로 그 장성들, 바로 그 신문들, 바로 그 전문가들이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70년 동안 써먹었던 그 낡은 단어들을 똑같이 반복할 것입니다. 시기상조다. 안보 공백이다. 동맹 파기다. 이것은 두 주권 국가 간의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결론이 정해진 행동 심리학 실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 대상은 지난 70년간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무서운 자유의 세상보다는 안락한 감옥의 울타리를 선택해왔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아주 간단해졌습니다. 저는 그저 아주 약간의 압력만 가하면 됩니다. 그저 우리가 받아야 할 청구서를 정중하게 제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나 그랬듯이 그들 스스로가 무너지며 제가 해야 할 나머지 일들을 대신 처리해 줄 것입니다. 그들이 또다시 내부의 적들에 의해 무너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무력함을 조롱하며 새로운 문서를 열었습니다. 이제 방위비 협상을 위한 우리의 공식적인 반대 제안서를 작성할 시간이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이 70년짜리 카드들은 전부 에이스였습니다. 제가 FOUO, 공무용 한정 딱지가 붙은 그 70년짜리 역사 파일을 덮었을 때 제 확신은 이미 100%를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실패는 예측 가능한 과학의 영역이었습니다. 그것은 만약의 영역이 아니라 언제와 어떻게의 영역이었죠. 그리고 언제는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2025년 11월 초 워싱턴 NSC의 제 사무실은 폭풍 전야 그 자체였습니다. 며칠 뒤로 다가온 11월 14일 한국과 미국이 이번 협상의 결과를 담아 공동으로 발표하기로 한 팩트시트, 즉 공동 언론 발표문의 문안 조율이 막바지에 이른 시점이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여러 대의 모니터가 켜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백악관 내부 보안망에 연결되어 있었고 다른 하나는 동맹국, 특히 서울에서 쏟아지는 실시간 정보들을 분류하고 번역하여 제게 보고하는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제 예측대로라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서울은 스스로 불타오르고 있어야 했습니다. 제가 확인했던 그 70년 묵은 유령, 시기상조론이라는 유령이 다시 깨어나 거리를 활보하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실시간으로 번역되어 올라오는 서울발 속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입가에는 결국 미소가 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시나 제 예측은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데자뷰였습니다. 제가 불과 몇 시간 전에 그 낡은 FOUO 파일 속에서 읽었던 2007년의 풍경이 2025년 11월의 모니터 위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은 온통 붉은색의 긴급타전과 굵은 글씨의 헤드라인으로 가득했습니다. 속보, 예비역 장성단 긴급 기자회견, 준비되지 않은 전작권 전환은 안보 폭거. 저는 저 안보 폭거라는 단어를 어디서 봤는지 똑똑히 기억합니다. 2006년 공청회 자료에 정확히 박혀있던 단어였습니다. 다음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야당 긴급 논평, 현 정부의 일방적 전작권 회수 추진, 이는 사실상의 미군 철수를 부르는 반미 행위다. 미군 철수. 나왔군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단어. 그들의 야당은 전작권 전환이라는 의제를 미군 철수라는 공포와 정확하게 연결짓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70년간 이어진 가장 고전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프레임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여론조사 결과가 보였습니다. 긴급 여론조사, 국민 61.3%, 현 시점에서의 전작권 전환, 시기상조다. 2007년에 63.6%와 거의 차이가 없는 숫자였습니다.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의 집단적인 공포는 조금도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치 잘 짜인 연극을 감상하는 관객처럼 그들의 분열상을 느긋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현재 정부가 존 맥케나와 벌이는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현재가 한국의 과거와 벌이는 내전이었습니다. 그들은 미국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미군 철수라는 70년 묵은 트라우마라는 유령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기상조라는 스스로 만들어낸 낙인과 싸우다가 자멸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았던 그 낡은 보고서의 결론이 다시 한번 제 귓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주권을 거부했다. 그리고 지금 2025년에도 그들은 스스로 아주 격렬하게 자신들의 주권을 다시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제가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저의 현재 임무, 즉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의 실리를 최대치로 챙겨야 하는 저의 실적은 이제 달성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이제 한국의 협상단은 두 개의 전선에서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미국을 상대로 한 협상 테이블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훨씬 더 무서운 전선인 내부의 적들입니다. 그들의 정부는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등 뒤에서 자신들의 국민과 언론과 군 원로들이 당장 멈춰라 라고 비명을 지르며 칼을 꽂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협상가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들은 절박해집니다. 그들은 이 내부의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려 할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워싱턴으로부터
즉 저로부터 미국은 여전히 한국을 굳건히 지지한다는 확인 도장을 받아가고 싶어 안달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확인 도장에 아주 비싼 값을 매길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제 조수에게 다음 일정을 잡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울 측과 긴급 화상회의를 연결하게. 최종 문안 조율이 필요하다고 전해.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사무실의 대형 스크린에 서울에 있는 한국협상단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내부의 공격에 시달린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반대로 아주 여유롭고 편안한 자세로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정중하고 심지어는 염려하는 듯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연기였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한국 측 실무단 여러분. 11월 14일 팩트시트 발표를 앞두고 저희 워싱턴도 최종 문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서류를 뒤적이는 척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들의 긴장감이 모니터 너머로도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지금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럽다니요, 맥케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국 측 수석대표가 즉각 반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 옆에 작은 모니터에 띄워둔 서울발 기사 제목 하나를 읽었습니다. 방금 전 들어온 속보입니다. 한국의 예비역 장성단 백인 전작권 전환은 시기상조이며 안보 포기행위라고 선언. 이것이 사실입니까? 모니터 속 한국협상단의 얼굴이 일순간 창백하게 굳어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들을 압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준비한 카드였습니다. 그들의 내부 분열을 이용한 압박 말입니다. 저희는 지금 한국 정부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가장 존경받는 군 원로들, 유력한 정당들, 그리고 수많은 언론들이 이 협상 자체를 안보 폭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최대한 우려하는 동맹의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만약 우리가 이대로 전작권 전환을 서두른다면 그것이 과연 한국의 안보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당신들 내부에서조차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이렇게 큰데 우리가, 동맹인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의 내부 여론을 무시하고 이 일을 강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완벽한 논리적 함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의 반대가 아니라 바로 그들 내부의 반대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창으로 그들의 방패를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저에게 반박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국 측 수석대표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결정타를 날릴 시간이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1970년대에 써먹었고 지난 70년간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그 공포카드 말입니다. 저는 미군 철수라는 금기어를 직접 입에 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그 공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저는 그저 그 스위치를 살짝 눌러주기만 하면 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한국의 언론들이 이 전작권 전환 문제와 다른 문제들을 자꾸 연관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주한미군의 지위에 대한 문제 같은 것들 말입니다. 주한미군의 지위. 이것은 워싱턴에서 철수 혹은 감축을 의미하는 외교적 암호였습니다. 보십시오. 이 문제 하나 때문에 지금 서울에서는 엄청난 불안정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동맹을 흔들려는 시도까지 보입니다. 우리 행정부는 당연히 이러한 불안정한 환경에 우리의 자산을 계속 주둔시키는 것에 따르는 총체적인 위험 부담과 비용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비용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모니터 속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해낸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내부 분열을 지적하며 그들의 요구를 막아섰고 동시에 미군 철수라는 70년 묵은 공포를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불안정성을 해결하는 비용, 즉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코너에 몰렸습니다. 그들의 정부가 살 길은 하나뿐입니다. 내부의 반란을 잠재우고 동시에 미국을 안심시키는 것. 이때 한국 측 수석대표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결연했지만 절박함이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맥케나님, 그것은 모두 국내 정치용 수사일 뿐입니다. 한국 정부의 전작권 전환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 내부의 잡음이야말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 11월 14일 팩트시트에 미국의 공식적인 지지 표명이 반드시 명문화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 결국 그 말이 나왔군요. 지지. 그들은 자신들이 일으킨 불을 우리가 대신 꺼달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공식적인 지지라는 소방수를 보내달라는 것이었죠.
그렇게만 해주면 내부의 반대 여론을 잠재울 수 있다고 믿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거만한 실소를 터뜨릴 뻔했습니다. 간신히 표정을 관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지지라고요? 저는 그 단어를 입안에서 굴려보았습니다. 참으로 순진하고 어리석은 요구였습니다. 대표님, 지지라는 단어는 불가능합니다. 단호한 제 대답에 한국 측 대표단의 눈이 커졌습니다. 워싱턴은 더 이상 백지수표를 써주는 동맹이 아닙니다. 지지라는 단어는 바로 그런 백지수표를 의미합니다. 무조건적인 보장. 우리는 그런 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말을 잘랐습니다. 이제 사냥의 마지막 단계, 거래를 제한할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말입니다. 대표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다른 문제들, 즉 우리의 총체적인 비용 부담에 대해 한국 정부가 아주 획기적이고 만족스러운 해답을 주신다면 말입니다. 저는 천천히 단어 하나하나의 무게를 실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지는 못해줘도 그 사안을 고려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11월 14일 팩트시트에 미국은 한국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정도의 문구는 넣어줄 수 있겠지요. 지지와 고려. 그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지는 우리가 그들을 보증하는 것이지만 고려는 그저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들어는 봤다는 뜻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에게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절박함을 정확하게 가격했습니다. 고려라는 아무 의미 없는 단어 하나를 얻고 싶다면 획기적이고 만족스러운 해답, 즉 천문학적인 방위비 분담금을 지불하라고 말입니다. 저는 화상회의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모니터는 검은색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공은 한국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11월 14일, 그 운명의 날까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자권 전환이라는 자신들의 정치적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저의 천문학적인 분담금 요구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그 돈을 아끼기 위해 전자권 전환을 포기하고 70년 전 이승만이 그랬던 것처럼 2007년 노무현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내부의 반란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한번 시기상조를 선언할 것인가? 어느 쪽이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분담금을 최대로 받아내면 저의 실적을 달성하는 것이니 승리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면 한국은 스스로 설 수 없다는 70년의 간성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이니 그건 역시 저의 승리입니다. 저는 완벽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70년의 데이터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나고 제 사무실에 돌아온 정적은 승리를 예감하는 사냥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11월 14일 그 결전의 날까지 워싱턴의 시간은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움과는 정반대로 제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서울의 풍경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격렬하게 내부의 적들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시기상조론이라는 70년 묵은 유령이 다시 깨어나 서울 한복판을 활보했습니다. 이러다 미군 철수한다, 안보 폭거다 라는 격렬한 단어들이 모든 신문의 일면을 뒤덮었습니다. 그들의 전직 장성들과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방송에 나와 연일 공포를 조장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혼란을 제 집무실 의자에 깊게 기대앉아 아주 느긋하게 관망했습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제 통제하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70년의 데이터가, 제 아버지의 경험이, 그리고 FOIO 파일 속의 그 냉혹한 역사가 지금 이 순간 저의 승리를 보증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마지막 제안은 그들에게 던져진 덫이었습니다. 고려라는 아무런 실체도 없는 그 단어 하나를 얻기 위해 천문학적인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청구서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들 내부에서 타오르는 반미 프레임과 시기상조론의 불길 앞에서 스스로 무너져 내릴 것인가? 어느 쪽이든 저는 승리하는 게임이었습니다. 70년의 데이터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가장 익숙하고 가장 편안한 길, 바로 굴복을 선택할 것이라 100%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11월 14일 그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평소보다 조금 늦게 백악관으로 출근했습니다. 제 사무실 책상 위에는 늘 놓여있던 식어 빠지고 쓴맛만 남은 커피 대신 간 내린 향긋한 과테말라 원두 커피가 따뜻한 김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축배를 들 날이니까요. 승리의 날이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저는 그 평화로운 풍경을 잠시 감상했습니다. 이 고요함이야말로 힘의 증거였습니다. 모든 혼돈은 저 멀리 태평양 건너편에서 벌어지고 있었고 저는 그 혼돈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제 모니터에는 백악관 대변인실을 통해 막 전송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즉 양국 공동 발표문의 최종 합의안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파일 아이콘이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것이 그들의 항복 문서라고 확신했습니다. 제가 70년의 간성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저의 실적을 완성해줄 답안지였습니다. 저는 향긋한 커피잔을 손에 들고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여유롭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휠을 클릭해 그 답안지를 열었습니다. 어디 보자. 그들이 며칠간의 격렬한 내전 끝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저는 문서를 천천히 스크롤했습니다. 이런 순간은 음미해야 마땅합니다. 팩트시트는 외교적인 수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동맹의 굳건함, 공동의 위협 인식, 미래지향적 발전. 전부 상투적인 문구들이었죠. 제 관심은 오직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방위비 분담금 항목의 숫자. 그리고 둘째,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항목의 단어. 먼저 비용 문제였습니다. 제가 그토록 압박했던 저의 현재 현계인 임무이자 실적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스크롤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 눈은 믿을 수 없는 숫자 하나에 그대로 고정되었습니다. 한국은 주한미군을 위해 330억 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 330억 달러. 저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330억 달러. 제 손에 들려있던 따뜻한 커피잔이 그 온기와는 상관없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330억 달러. 그들이 매년 330억 달러를 새로운 분담금으로 내겠다고? 맙소사. 이건 굴복을 넘어선 그냥 국가를 통째로 팔아넘긴 수준이 아닌가? 제 머릿속이 순간적인 혼란과 함께 엄청난 자아도취로 가득 찼습니다. 내가 해낸 건가? 나의 압박이, 그 미군 철수 카드 한 장이 이 정도로 강력했단 말인가? 저는 한국협상단이 서울로 돌아갔을 때 어떤 비난에 직면할지 상상했습니다. 이건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고려라는 단어 하나를 사온 셈입니다. 저는 저의 승리가 너무나도 압도적이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펜타곤 출신의 숫자 분석가입니다. 이 숫자는 상식의 범주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한국의 1년 국방 예산과 맞먹는 돈입니다. 이것을 분담금으로 낸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제 눈은 그 단어에 다시 고정되었습니다. 포괄적 지원. 이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던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포괄적 지원이라. 제가 워싱턴에서 수십 년간 수많은 동맹국의 예산안과 협정서를 다루었지만 이런 식의 표현은 처음 보았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외교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회계 용어에 가까웠습니다. 본능적인 불안감이 제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조항 아래에 깨알같이 붙어있는 정의 항목을 찾아 마우스로 클릭했습니다. 작은 팝업창이 열리고 그 포괄적 지원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내용을 읽어내려가는 순간 제 손에서 커피잔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뜨거운 커피가 바닥에 값비싼 카펫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뜨거움도 깨진 사기 조각도 아무런 감각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이 70년의 간성이 저의 오만함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 330억 달러는 새로운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따른 현금 지원은 물론 지난 70년간 한국이 주한미군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왔던 모든 시설과 부지의 현재 가치, 공공요금 감면액, 그리고 기타 모든 종류의 인정물적 지원을 미국 정부 회계 기준에 따라 포괄적으로 산출한 개념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항복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청구서였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보낸 지난 70년치에 밀린 청구서였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수많은 조각들이 미친 듯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렇게나 비용을 무기로 그들을 압박했습니다. 너희는 우리에게 빚을 졌다. 너희는 공짜 안보를 누리고 있다. 너희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그들은 그 비용이라는 개념 자체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여에 가격표를 붙였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기준으로. 미국 정부 회계 기준이라는 우리조차 반박할 수 없는 가장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70년간 공짜처럼 당연한 권리처럼 사용했던 그 모든 땅과 시설들. 평택의 그 거대한 기지, 용산의 황금 같은 땅, 전국의 수많은 군사시설들.
우리가 단 한 번도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았던 그저 동맹의 헌신 정도로 치부했던 그들의 지원. 그 모든 것에 330억 달러라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구체적인 숫자를 붙여 이 공식적인 팩트시트의 첫 번째 항목에 그것도 우리의 동의하에 박아버린 것입니다. 맙소사. 저의 압박 논리는, 저의 사냥은 이 한 줄의 문장으로 완벽하게 무력화되었습니다. 아니, 역으로 제가 사냥당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들의 주머니를 털려던 사냥꾼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저를 무례한 채권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는 악성 채무자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팩트시트 한 장으로 전 세계에 선언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공짜 안보를 누린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330억 달러 어치를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비용을 더 내라는 것인가?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아니었습니다. 70년의 데이터베이스, 그 어디에도 이런 식의 역공은, 이런 식의 회계적 반격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늘 감정적으로 애원하고 정치적으로 굴복했지, 이렇게 숫자로 우리를 공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패닉에 빠진 사람처럼 미친 듯이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제가 쇼에 불과하다고 우리를 향한 방패일 뿐이라고 비웃었던 그 숫자들을 다시 찾아냈습니다. 한국은 국방 예산을 GDP 3.5%로 증액한다. 한국은 향후 5년간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를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과거에 저였다면 이 숫자들을 보며 결국 돈으로 해결하는군, 굴복의 대가로군 이라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330억 달러 청구서와 이 두 숫자를 조합하는 순간 저는 공포에 가까운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계산된 거래였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들은 먼저 330억 달러라는 자신들의 막대한 기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협상 자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산을 바탕으로 GDP 3.5% 증액이라는 미래의 의지를 보여주었고 250억 달러 무기 구매라는 현재의 현금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들은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굴욕적인 비용을 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330억 달러의 기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대가로 250억 달러의 거래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무기를 사준 것입니다. 펜타곤과 트럼프 행정부가 그토록 원했던 실적을 일자리를 안겨준 것입니다. 그들은 보호받는 자의 자세가 아니라 동등한 거래자, 심지어는 큰 손 고객의 입장에서 이 협상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그 낡아빠진 70년짜리 FOUO 파일에 갇혀 이 거대하고 치밀한 거래의 실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감정적인 애원자, 과거의 트라우마에 갇힌 환자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보다 훨씬 더 냉철한 숫자의 신봉자였습니다. 그들은 저보다 더 철저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 거대한 거래를 통해 무엇을 얻었는가? 저는 이제 이 문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오만하게 거절했던 그 항목.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저는 그들과의 화상회의를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절박해 보이던 표정. 제발 지지라는 단어를 넣어달라는 그들의 애원. 그리고 저는 그 애원을 비웃으며 고려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천문학적인 분담금을 받아내기 위한 마지막 미끼로 사용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축축하게 젖어버린 마우스를 움직여 스크롤을 맨 마지막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나타난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제 뇌가 정지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전자권 전환을 위한 필수적인 군사적 역량 강화 노력을 지지하며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고려가 아니었습니다. 지지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지원이라는 지지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개입을 의미하는 단어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들이 이겼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절박하게 애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330억 달러 기여 인정과 250억 달러 무기 구매라는 우리 행정부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거래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그 오만한 고려라는 단어 앞에서 그들은 마지막까지 절박한 척 연기하며 자신들의 진짜 패를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330억 달러 기여를 공식 인정하라. 그리고 250억 달러의 무기를 사주겠다. 그 대가로 우리의 주권 전환을 지지하고 지원하라. 이것이 그들의 협상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의 문자 그대로 널브러졌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커피가 제 구두와 양말을 완전히 적시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차가움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포가 거대한 파도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제가 믿었던 마지막 카드.
저의 승리를 100% 확신하게 만들었던 그 내부의 적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시기상조론, 안보폭거, 반미 프레임. 저는 지지와 지원이라는 이 두 단어가 그 70년 묵은 유령들을 완벽하게 소멸시켰음을 깨달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의 예비역 장성들이 광화문에 모여 이것은 반미행위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미국이 백악관이 공식 팩트시트를 통해 우리는 그것을 지지한다고 발표해 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의 반미 프레임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반미가 아니라 미국의 공식 입장에 반대하는 행위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의 보수 언론이 아직은 시기상조다. 미군 없으면 망한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우리는 그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해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의 시기상조로는 힘을 잃었습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준비가 되었다고 인정한 셈이니까요. 그들은 저와의 협상에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70년 묵은 내부의 적들을 그 지긋지긋한 과거의 트라우마를 완벽하게 제압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저 존 맥케나의 패배이자 제 아버지가 물려준 70년 관성의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저는 승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70년 동안 그들이 준비한 이 거대한 무대의 관객이었을 뿐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의 승리를 완성시켜준 가장 중요한 도구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멍하니 팩트시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국방비로 전작권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굴복입니다. 그들은 압도적인 논리로 자신들의 자격을 증명했고 합리적인 거래를 통해 그 자격에 대한 미국의 공식적인 지지를 쟁취해낸 것입니다. 제 아버지가 제게 말했던 그 낡은 신념이 제 머릿속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설 용기가 없다. 저는 텅 빈 사무실에서 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제 목소리는 낯설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그들은 스스로 설 용기가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설 자격을 70년 동안이나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이렇게 치밀하게 숫자로 증명할 준비를 해왔던 것입니다. 저의 분석은 틀렸습니다. 저의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70년의 간성은 바로 오늘 2025년 11월 14일 이 한 장의 팩트시트로 인해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사무실은 완벽한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제 귀에는 오직 방금 전 깨져버린 커피잔의 파열음이 혹은 70년의 관성이 무너져 내리는 그 거대한 굉음의 잔향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제 모니터 위에 떠있는 그 팩트시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지, 그리고 지원. 그 두 단어는 마치 승리선언문처럼 저의 시야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뜨거웠던 커피가 제 구두와 양말을 흠뻑 적신 채 이제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불쾌한 축축함이나 한기를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완벽하게 패배했습니다. 존 맥케나의 패배이자 펜타곤의 숫자 분석가였던 저의 오만한 계산착오였으며 닉슨 독트린 시절부터 이어져 내려온 제 아버지의 신념. 그 70년 묵은 간성의 완벽한 종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굴복할 것이라고 100% 확신했습니다. 70년의 데이터가 그것을 증명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저의 논리를 완벽하게 격파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왜 졌는지를 복귀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주의자인 저에게는 이 새로운 현실을 인정하고 분석하는 것이 다음 임무를 위한 첫 번째 단계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무엇을 놓쳤던 것일까요? 저는 그들을 감정으로 판단했습니다. 1950년 이승만의 굴복, 1970년 박정희의 좌절, 2000년대 노무현의 자멸. 저는 그 모든 역사가 그들의 트라우마와 의존성을 증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내부 분열을 목격했을 때 2007년에 데자비가 돌아왔다고 확신하며 승리를 직감했습니다. 시기상조론이라는 그들의 낡은 트라우마가 또다시 그들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것이 저의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저는 그 내부 분열이 그들의 약점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그 트라우마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지난 70년간 무엇을 준비해왔는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돈으로 주권을 사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들은 저의 마지막 제안, 천문학적인 분담금을 내고 고려라는 모욕적인 단어 하나를 받아들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예상했던 굴복의 시나리오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격을 증명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지난 70년간 우리가 보호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주권을 쥐고 있는 동안 묵묵히 그 자격을 증명해왔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세계 6위권의 군사 강국을 길러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마침내 그들은 그 자격을 감정적인 구호가 아닌 저 같은 현실주의자들이 숭배하는 숫자로 환산하여 제 면전에 던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GDP 3.5% 증액 선언을 우리를 향한 쇼이자 방패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 거래를 위해 준비한 실탄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250억 달러 무기 구매라는 카드를 방위비 분담금을 깎기 위한 미끼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부와 펜타곤이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계약금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그들이 지난 70년간 제공해온 그 모든 지원을 공짜라고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모든 헌신에 330억 달러라는 정확한 청구서를 붙였습니다. 그것도 미국 정부 회계 기준이라는 저의 논리로 작성된 청구서를 말입니다. 그들은 완벽한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330억 달러의 기여를 하고 있다. 앞으로 GDP 3.5%로 국방력을 더 키우겠다. 그리고 250억 달러의 무기를 사겠다. 이 세 개의 숫자가 조합되는 순간 제가 그토록 압박하려 했던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카드는 의미를 잃었습니다. 이것은 분담금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파트너십의 자격을 증명하고 그 자격에 걸맞은 대우를 요구하는 지극히 냉철하고 합리적인 거래였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의 대가로 그들이 쟁취한 것. 저는 다시 한번 모니터 속에 그 단어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지. 저는 이 단어의 무게를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단어 하나가 지난 70년간 한국 사회를 올가매고 있던 가장 강력한 프레임, 가장 고질적인 내부의 적을 단숨에 소멸시켰습니다. 전자권 전환은 반미. 이것이 바로 그들의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그들의 군 원로들과 보수 언론이 70년간 반복해왔던 그 어떤 정부도 자유로울 수 없었던 주홍글씨였습니다. 미국이 반대한다는 그 한마디면 모든 논의는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미국이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지지한다고 선언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내부의 70년 묵은 이념 전쟁에 미국이 직접 종지부를 찍어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은 반미라고 외쳤는데 미국이 공식적으로 지지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안보 폭거라고 외쳤는데 미국이 공식적으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협상단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깨닫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은 저와의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었지만 그들의 진짜 적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적은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내부를 향한 최종 병기를 손에 넣은 것입니다. 그들은 반미라는 프레임을 깨기 위해 반미가 되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최고의 친미, 즉 압도적인 논리와 숫자로 무장한 지원이라는 방식을 통해 그 프레임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주도권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는 방식의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수, 아니 두 수 앞을 내다본 전략이었습니다. 제 모니터 한 구석에서 새로운 알림이 깜빡였습니다. 워싱턴의 유력 싱크탱크 CSIS와 RAND 연구소에서 방금 발표된 한미 팩트시트에 대한 긴급 분석 보고서들이었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그 보고서들을 열었습니다. 저와 같은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들 역시 저처럼 충격을 받았을까요?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이번 합의는 미군 철수의 서막이 아니라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는 가장 이상적인 부담 분담의 성공 사례다. 한국은 보호받는 동맹에서 벗어나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공동으로 책임지는 핵심 파트너로서의 격상을 공식화했다. 전자권 전환은 한국의 지역적 안보 책임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완벽하게 부합한다. 저는 그들의 분석을 읽으며 저의 패배가 얼마나 완벽한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워싱턴의 다른 전략가들은 이미 이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패배가 아니라 성공으로 재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승리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승리가 맞았습니다. 250억 달러의 무기 판매 계약을 따냈고 동맹국이 스스로 국방비를 GDP 3.5%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으며 심지어 330억 달러에 달하는 자신들의 기여까지 스스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거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저만이, 저의 그 낡은 간성에 사로잡혀 있던 저만이 이 상황을 주도권 상실이라는 패배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겼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권과 자격을 쟁취했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패배하지 않은, 하지만 한국이 가장 큰 승리를 거둔 완벽한 협상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발밑에 흥건한 커피 자국과 사기 조각들이 밟혔습니다. 저는 무릎을 굽혀 가장 큰 사기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70년간 굳어있던 저의 낡은 신념의 파편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사무실 구석의 청소 도구를 가져와 바닥을 깨끗이 치웠습니다. 쏟아진 커피를 닦아내고 깨진 잔을 버렸습니다. 저의 실수를, 저의 패배를 제 손으로 정리하는 이 행위가 어쩌면 저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의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치우고 난 뒤 저는 제 사무실 한쪽에 있는 육중한 원러 책장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펜타곤 시절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모아온 수많은 분석 보고서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좋은 자리에 두껍고 낡은 가죽 표지로 제본된 보고서 한 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970년대 닉슨 독트린 시절에 작성된 주한미군 철수 및 한국의 자생력 평가 보고서였습니다. 그 안에는 제 아버지가 실무 장교 시절에 직접 겪었던 한국의 굴복과 의존성에 대한 냉소적인 분석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저의 성경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바라보는 모든 관점의 시작점이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설 용기가 없다. 제 아버지의 목소리가 담긴 이 보고서를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신주단지처럼 모셔왔습니다. 저는 그 낡은 보고서를 책장에서 꺼내 들었습니다. 먼지가 묻어났습니다. 가죽 표지는 세월의 흔적으로 가장자리가 닳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들고 제 책상 옆에 있는 거대한 문서 파쇄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과거였고 저의 신념이었으며 저의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낡은 신념을 파기하지 않는 한 저는 현실주의자가 아니라 그저 과거에 갇힌 자일 뿐이라는 것을. 저는 보고서의 첫 페이지를 찢어 파쇄기 투입구에 밀어넣었습니다. 위잉. 기계가 돌아가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70년의 간성이 그 오만했던 데이터가 잘게 찢겨져 나갔습니다. 저는 다음 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장을 넣었습니다. 이승만의 굴복에 대한 기록이 파쇄되었습니다. 박정희의 좌절에 대한 분석이 찢겨나갔습니다. 노무현의 자멸을 조롱했던 페이지들이 가루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주권을 거부했다. 그들은 내부의 적들 때문에 무너질 것이다. 제가 썼던 수많은 메모들과 분석들이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70년간의 간성이 파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표지가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사무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파쇄기 안에는 이제는 아무 의미도 없어진 종이 조각들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깨끗해진 책상으로 돌아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 컴퓨터에서 새 문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새로운 임무를 생각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압박이라는 낡은 임무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한미 관계를 정의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리고 새로운 보고서의 제목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파트너, 자격으로 주권을 회복한 나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격으로 증명했습니다. 저는 이 새로운 보고서의 첫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미군 철수라는 낡은 공포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와 대등한 위치에서 자신들의 군대를 스스로 지휘하고 스스로 작전을 세우며 스스로 훈련할 수 있는 완전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들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협력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보는 세상은 어제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70년의 낡은 안경을 벗어던진 기분이었습니다. 저의 낡은 분석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저존 맥케나가 현실주의자로 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70년간 한국을 공짜 안보에 의존하는 나라로 얕봤던 백악관 NSC의 오만한 계산착오, 그리고 330억 달러 청구서라는 숫자로 그들의 논리를 완벽히 격파한 한국의 치밀한 전략. 여러분은 이 통쾌한 역전극을 어떻게 보셨나요? 70년의 간성을 깨고 자격으로 주권을 회복한 이 사건에 대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띵동이었습니다.